지역권 판례입니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로부터 일정한 편익을 제공받는 것을 지역권이라죠. 그러니까 토지가 타인 토지로부터 편익을 제공받는 게 지역권이죠. 뭐 제공받는 편익에는 제한이 없는데 뭐 주로 통로, 통행지역권, 물, 용수지역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때 지역권은 취득 방법이 둘 중에 하나죠. 법률행위, 법률규정. 법률행위는 둘이 약정, 계약을 통해 취득하는 거고요. 법률규정, 뭐 상속, 판결 뭐 이런 걸 취득할 수 있는데 시효취득이죠. 그러니까 지역권도 시효취득이 가능한데 다만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점유하지 않으니까 점유취득시효가 없고 20년 이상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또는 지역권을 등기한 상태에서 10년간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이걸 시효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유 대신 계속 플러스 표현이라는 게 나오죠. 여기서 우리 대법원이 요 표현이란 건 예를 들어서 통행지역권 같은 거 요역지 소유자 갑이 승역지를 통행해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걸 말합니다. 이 표현을 뭘로 할까? 통로 개설해라. 통로를 개설함으로써 을소유 땅을 통행했다는 사실을 표현해라. 통행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실을, 그런 의사를 통로 개설을 통해서 표현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려면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 개설을 해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따라서 통로를 개설하지 않은 상태라면 아무리 장구한 세월 통행했다 하더라도 지역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권을 취득한 사람은 요역지의 불법 점유자라든가 요역지의 명의신탁자는 지역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판례고요. 지역권을 취득했다 20년간 통로를 개설하고 20년간 통행했다 등기해라. 245조 1항을 준용하기 때문에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 없이 지역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해야만 지역권을 취득한다. 요역지 등기부와 승역지 등기부에 각각 등기하겠지요. 그 다음에 통행지역권을 취득하려면 당연히 통행지역권이 필요한 요역지가 있다라는 걸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되겠죠. 통행지역권이 필요한 요역지가 있다. 이 땅은 통행지역권이 필요하다. 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되고요. 그 통행지역권을 취득했을 때 주위토지 통행권 219조 흡사하죠. 그래서 이 219조 규정을 유추해서 지역권을 취득한 사람은 승역지 소유자에게 보상하라. 유상이다. 이게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행지역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주위토지 통행권과 마찬가지로 보상하라. 뭐 이 정도 지역권에서 나올 수 있는 판례가 이 정도고요. 나머지는 다 거의 조문 위주로 나오니까 조문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전세권이 나왔죠.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상유색하고 나중에 전세금을 우선 먼저 받는 용익물권의 성격과 담보물권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이 전세권을 취득하는 방법 중에 99% 법률행위를 통해서 취득하는데 그 법률행위한 취득이 뭐였었죠? 설정계약 플러스 전세권 등기 플러스 전세금 지급이죠. 그럼 전세권으로 성립하죠. 그러니까 주로 채권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했고 설정과 동시에 목적으로 인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전세권은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왜? 인도는 요건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설정 계약과 전세권 등기와 전세금 지급이 있으면 그 전세권은 유효하게 성립하게 되겠죠. 이건 인도는 요건이 아니야. 또 하나,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다시 한번 설정 계약 플러스 전세권 등기 플러스 전세금 지급이 있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죠.
유효한 거로 추정된다. 전세권 존속기한이 설령 시작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유효하다. 왜? 담보권의 성질을 가져야죠. 아직 용익적 권리의 성격은 1월 10일 날 전세금 지급하고 전세권 등기했어요. 시작은 2월 1일부터예요. 2월 1일부터는 용익물권으로서의 성질이 생기는 거고요. 1월 10일부터는 담보물권의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전세권 존속기한이 시작되기 전에 맞춰진 등기도 유효하다. 이렇게 되겠죠. 53번 전세권하고 전세금 반환 채권은 어떤 관계가 있죠? 피담보 채권과 담보물권의 성격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는 분리 양도할 수 없다가 원칙이죠. 다만 전세권 존속 중 조건부 양도할 수는 있다. 예외. 전세권이 존속하는 중에도 전세금 반환 채권을 조건을 붙여서 어떻게? 전세권이 소멸하면 그때 전세금 반환 채권을 행사한다. 이런 조건을 붙여서 양도할 수는 있게 됩니다. 전세금은 반드시 주고받아야 되는데 꼭 현실적으로 주고받을 필요는 없고 잘 나오죠. 이것도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 54번 전세권은 물권이죠. 그러니까 갑소유 건물에 을이 전세권을 갖고 있다. 갑에게 전세금을 준 게 있어서 갑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갖고 있다. 그 상태에서 건물이 팔렸다. 전세권이 성립하는 목적물 소유권이 이전됐다. 병에게. 물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병에게 전세권 주장할 수 있다. 병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신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채무를 그대로 승계한다. 신소유자 병이 전세금 반환 채무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래서 신소유자가 전세권 설정자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전세권 존속 중 목적물이 양도됐습니다. 설정자가 아니라 신소유자가 양수인이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신소유자가 부담하게 되고요. 이번은 법정자가 들어가 있죠.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시죠.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시는 312조 사항에서 전세권 설정 기간이 만료가 되기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 사이에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갱신 거절 통지 따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 법정 갱신되죠. 조건은 이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인데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보죠. 이때 법정 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기 때문에 그 갱신에 따른 변경 등기 없이도 설정자 및 제3자, 신소유자에 대해서도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등기 필요 없죠.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기 때문에. 55번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자, 을이 전세권을 갖고 있고 갑에게 1억 전세금을 지급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걸 담보로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세권 저당권이죠. 이때 전세권 저당권자는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면 전세권 당연소멸, 저당권도 당연소멸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전세권 당연소멸, 저당권 당연소멸 이렇게 되는데 첫째, 전세권이 소멸한다는 의미는 용익물권의 성격이 소멸한다는 뜻이에요. 즉 더 이상 목적물의 사용식을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담보물권의 성격은 존속합니다. 두 번째, 저당권이 당연히 소멸한다라는 말은 이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없고 전세금 반환 채권에 물상대위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구별해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어떤 의미다? 물상대위할 수 있다. 어떻게 하느냐?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이나 전부명령을 받아가지고 직접 설정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해라 말이죠. 전세금 지급을 청구하라 말이죠. 여기 55번이 되죠. 저당권이 당연히 소멸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저당권이 당연히 소멸한다라는 말은 저당권 자체로 소멸한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 있죠.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전세권이 소멸한다는 말은 용익물권이 소멸한다는 뜻이고요. 저당권이 소멸한다라는 말은 전세권 자체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라는 말이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상대여할 수 있다라는 뜻이. 물상대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세금은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멸시로 훼손했을 때 손해배상에 충당하는 기능이 있죠. 그럼 잘 보세요. 1억 전세금에 대하여 전세권 저당권자가 암님이 취신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서 설정자에게 1억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을 때 설정자 입장에서 이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훼손해가지고 손해배상이 손해가 3천만 원 생겼어요. 이건 당연히 깔 수 있죠. 손해배상 3천만 원은 당연히 깔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답이 이 손해배상 이외에 별도의 대여금 채권이 2천만 원 있다. 그럼 이 대여금 채권 2천만 원도 전세금 1억 원에서 상계 충당할 수 있냐? 이거는 안 된다.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3천만 원 이외의 다른 대여금 2천만 원 채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전세금은 손해배상만을 담보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2천만 원을 가지고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물상대위권 행사한 전세권 저당권자에게 3천만 원 손해배상 이외에 2천만 원까지 까겠다 상계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손해배상만 충당을 해야지 손해배상 채권 이외의 채권까지 상계로 대항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손해배상만을 담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6번 건물 일부 전세권이라고 되어 있네요. 5층짜리 건물이 5층에만 전세권을 갖고 있더라. 나중에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 나머지까지 경매 신청할 수 있는가? 못한다. 나머지까지 경매 신청할 수는 없고 단 전체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 전세권자로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56번이죠. 꼭 기억하세요. 일부 전세권. 전체를 경매 신청할 수는 없다. 전체를 경매 신청하려면 일반 채권자로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서 강제 경매밖에 안 돼요. 또 일부만 경매를 신청하려면 이 일부를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만들어 놓고 경매를 신청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단순히 일부 전세권자는 그 일부가 됐든 전체가 됐든 전세권 자체로는 경매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단 누군가에 의해서 경매가 됐을 때 그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있다. 이렇게 됩니다. 57번은 우리민법 317조 동시행 관계죠.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 플러스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고부하는 것. 이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과 동시행 관계죠.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자의 목적물 반환 및 목적물 반환, 전세권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교부, 이게 동시행 관계죠.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설정자에게 인도했다 하더라도 그 전세권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면 설정자는 317조에서 전세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죠. 동시한 명권. 이때 이 거절은 정당한 거절이니까 그 거절하는 동안에 발생하고 있는 전세금에 대한 이자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법률상 원인 없이 얻는다. 이게 뭐예요? 부당이득. 이라고 볼 수 없다. 그쵸? 정당한 거절이니까. 참조,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말소 서류를 반환받기 전까지는 전세금 반환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이자는. 자, 58번부터는 유치권인데요. 시간이 조금만 더 보고,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니까 시간이 좀 짧더라도 시간을 좀 달리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너무 이렇게 팍팍하게 하지 말고 쉬엄쉬엄 하겠습니다. 58번 유치권은 시간을 달리해서 보겠습니다.